지금도 수많은 분들이 챙겨 드시는 광동 침향환. 시간을 돌릴 수는 없지만 활력을 채울 수는 있습니다. 수백 수천 년 침향나무가 자가치유를 위해 만들어내는 그 귀한 침향 추출 에센스를 더 게다가 명품 녹용까지 광동만의 황금 배합 26% 무려 26%. 으라차차 광동 침향환 2천만 환 판매 기념 2+2 더블 감사제. 지금 2박스 구매 시 정품 2박스 2달분을 더. 여기에 특별 사은품 3의 기운을 그대로 광동 삼양삼 프리미엄 진액 30% 한 박스에 끝이 아닙니다. 광동 국자개발 프리미엄 침향캔디 한 박스까지 모든 주문 고객 추가 증정. 광동 침향환의 힘 저는 믿습니다. 광동 침향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대의 뉴스소 진행을 맡은 아시아투데이 정치부 한대희 기자입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다윗은 누가 될까라는 제목으로 국민의힘의 미디어 특위 위원을 맡고 계시고 또 대변인을 맡고 계시는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대변인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어제 국민의힘 2차 경선이 끝났지 않습니까? 예. 한동훈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양강으로 올라갔는데 네. 앞으로 이 두 후보가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수 있지만 확장성 측면에서 어떤 식으로 그들만의 강점을 어필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토론을 끝으로 내일부터 바로 거의 그 투표에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추가적인 이슈가 많이 발생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정도 좀 중요한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사실 보수 진영에서는 꽤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을 할 것인가. 네. 그리고 조금은 비본질적인 이슈지만 이제 와서는 좀 탄핵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일 텐데 사실 우리가 탄핵에 대해서는 이미 좀 양측 입장을 많이 들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저녁 토론에서는 두 후보자의 자질 그 자체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큰 그릇을 만들어서 좀 선거 승리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누가 더 통합이라는 지금 가치에 적합한 후보인 것이냐를 가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더 이제 세부적으로는 이번 4강 경선 결과가 또 영향을 주겠죠. 그러니까 탈락한 또 후보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하는가가 중요한 건데 일단은 유상범, 김대식 의원들을 비롯해서 홍준표 이 캠프의 주요 인사들은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태고요.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아직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죠. 좀 이런 역학구도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김문수 후보의 좀 최종 이 경선 통과가 유력하지 않은가라고 저희가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차 경선의 결과가 찬탄 대 반탄. 네. 양쪽의 국민 여론이 네. 나뉘었다. 그래서 2차 경선에서는 당원 50% 그리고 이제 국민 여론 50% 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뉠지 처음에 관심사였는데 네. 여전히 이번에도 찬탄 대 반탄 반반으로 나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김문수 후보 쪽에는 홍준표 지지층이 좀 많이 갈 것 같고 네. 한동훈 후보 쪽에는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이 갈 것 같은데 그 수치만 놓고 봤을 때 누가 더 가능성이 있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좀 현실적으로 얘기를 해야죠. 제가 누구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좀 전반적인 고도로 봤을 때 지금 이 시중에 나오는 여론조사 지표를 보더라도 한덕수 대행과 김문수 후보와 홍준표 후보의 지지자들은 거의 겹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종합을 해보면 70% 내외 정도의 파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와 같은 당심은 김문수 후보 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보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 지표들에도 확인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한 이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팬덤끼리는 나름대로의 기싸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덕수 후보와도 사실 100%
화학적 결합은 안 되는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지난 경선 토론에서도 사실 안철수 후보에게 비상계엄을 안 맞고 뭘 했냐라는 사실 그런 뉘앙스로 좀 비판을 했던 측면이 네. 안철수 후보의 지지자들한테는 좀 많은 실망감을 안겼던 것도 같아요. 그래서 사실 김문수 후보는 처음부터 그렇게 특정 후보에게 적개심을 가지고 접근을 하진 않았기 때문에 좀 용광로 역할을 쉽게 할 수 있는 반면에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공을 들이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토론에서 그런 좀 태도를 많이 주목을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사실 탄핵 그 자체에 대한 찬반은 저는 더 이상 중요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그 탄핵이라는 사건을 어떻게 다루는지 그 네. 태도와 그 입장 네. 이게 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론적으로 저는 정당 정치의 기본은 의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당원 동지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당원들께서는 사실 좀 비슷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좀 마음속에 후보를 점지를 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더 이상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네. 지나간 사건에 대해서 누가 더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이고 네. 문제 해결적인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가. 네. 이게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어떤 후보가 더 소구력이 있는지 네. 이제 우리 당원 국민들께서 잘 판단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5월 3일에 결정되지 않습니까? 네. 결정이 되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분명히 나올 것이다. 나오면은 국민의힘에 입당을 할 건지 네. 아니면은 그 국민의힘하고의 단일화를 위해서는 어찌됐든 뭐 경선을 원사 경선 펼치던 간에 해야 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네. 도대체 앞으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민의힘을 대표해서 나갈 거냐, 범여권을 대표해서 나갈 거냐. 그렇다면 한덕수 총리가 대행이 만일 후보로 나왔을 시에 단일화를 국민의힘은 분명히 긍정적으로 보는데 국민의힘이 주도권을 가지고 국민의힘 후보 쪽으로 갈지 한대행이 주도권을 가져갈지 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사실 현재 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한대행 측에 더 힘이 실린다라고 현실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물론 최종 후보가 이제 그 선정이 되고 이 컨벤션 효과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뭐 변수가 있긴 있고요. 또한 최종 후보가 사실 당부 우선권을 가지기 때문에 사실상 당대표 역할을 겸임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룰을 비롯해서 좀 여러 가지 당무에 대해서 주도권을 행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변수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러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의 변수를 제외하고 이 현재 상황만을 놓고 봤을 때는 아무래도 당원들은 조금 더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거는 기대가 크지 않나. 그래서 이 단일화에 대해서 초유의 관심사가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단일화의 방식 자체도 여러 가지 좀 시나리오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무소속으로 사실 일단 출마를 해서 11일 후보 등록일 마감일이잖아요. 네, 그렇죠. 마감일 전까지 이 무소속 상태에서 우리 당의 후보와 좀 원샷이 됐건 뭐가 됐건 이 경선을 최종적으로 치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한대행이 최종 후보가 된다면 그 직후에 입당을 통해서 국민의힘의 단일한 후보를 이제 선정을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뭐 일각에서는 무소속으로 이제 21대 초반까지, 그러니까 그 본선거 직전까지 캠페인을 벌일 것이다라는 전망도 일각에 있습니다만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요. 11일 전에 입당을 하지 않으면 이게 그 선거 말미에 단일화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국민의힘 후보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국민의힘 후보는 발표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등록된 후보가 드롭을 하게 되면 국민의힘이 지지하는 무소속 후보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기호 2번도 받을 수가 네, 없고요.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생각했을 때는 11일 전에 극적으로 타결을 하는 것이 맞다. 다만 처음부터 당에 입당을 해서 재경선을 치르기에는 아무래도 그럴 거면 왜 진작 들어오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좀 당내 민주주의 관련돼서 이 여러 플레이어들의 이 비판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네. 아무래도 그런 가능성보다는 명분으로 보나 현실성으로 보나 한 일주일 정도는 무소속 후보로 활동을 하면서 11일 이전에 단일화를 하고 입당을 하는 시나리오가 가장 현실성이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한동훈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뭐 한동훈 후보도 그렇고 김문수 후보도 그렇고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는 무조건 해야 된다. 뭐 네.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2차 경선까지는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결선에 이렇게 올라오고 나서 한동훈 후보가 오늘 한덕수 대행이 출마를 하면 후보가 되면 이제 누구와도 대화를 할 거다. 그런데 네. 한덕수 대행이 이 국민의 후보가 되면 대화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예. 그리고 국민의힘의 당원도 아니고 출마 선언을 하지도 않은 사람과 단일화를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경선에 힘을 빼는 것이다. 네.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일각이 아니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김문수 후보의 단일화는 앞으로 한덕수 대행이 나왔을 때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 네. 그런데 만약 한동훈 후보가 국민의힘의 경선에서 대선 경선에서 대선 후보로 최종으로 낙점이 되면 한덕수 대행이 출마를 했을 시 그 단일화가 쉽게 풀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죠. 네. 왜냐하면 과거에 반기문 네. 전 유엔 사무총장도 이제 나왔다가 중간에 이제 그만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뭐 바라는 그런 이제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네. 한덕수 대행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 나갈지 네. 혹시 아는 거 있으면 좀 말씀해 예. 주십시오. 일단은 제가 뭐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비평을 하기는 제가 좀 중립 의무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만 당원들의 평가 기준은 얼마나 큰 그릇을 만들 수 있는가가 중요한 지표가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한덕수 대행이 사실상 출마가 확정된 상황에서 우리 당 입장에서는 가장 체급도 크고 그리고 윤석열 정권의 3년 동안 재임을 하면서 누구보다도 사실 저희와 이념 기치와 이 민주당에 대한 문제의식이 맞닿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후보조차도 좀 폭넓게 품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뭔가 대선 승리를 위해서 좀 더 적극적인 구애를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마 이런 지점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는 조금 더 전향적인 태도를 이제 오늘 토론에서 보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두 번째 한대행에 대해서는 어떤 질문이셨어요? 한대행이 만일 한동훈 후보가 조금 올라가면 예. 일단은 뭐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사실 조금 더 협의에는 난항을 겪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또 아무래도 기존에 취했던 이 자강이라는 입장을 하루아침에 뒤집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이 국민들이 표심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지질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한동훈 그 후보가 양자 대결에서는 안철수 후보는 이제 떨어졌으니까 사실 많게는 트리플 스코어까지 밀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약간 본선 경쟁력이란 측면에서 단일화까지 거부하면은 혼자서 이길 수 있는 게 맞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확장을 거부하는 것이 당원들과 국민들의 그런 명령과 그런 니즈를 어기는 것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당연히 후보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결론적으로 다 국민들이 결정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한대행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지지세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그 효과적인 대응책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아시아 투데이가 지난주에 코프라와 이제 정례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 여론조사에서 한덕수 대행이 네. 국민의힘 김문수 그리고 이제 홍준표, 한동훈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네. 대선 후보 이제 이재명 그 민주당 후보하고도 이제 다 비교를 했어요. 대선 오자구도 가상 대결인데요. 가장 많은 지지를 얻었습니다. 25%.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올라왔을 시에 25%를 받았고요. 네. 한동훈 후보가 올라왔을 시에는 그때도 지금 25% 이렇게 받았습니다. 네. 홍준표 후보는 뭐 올라가지 못했으니까 저 차트는 안 보여줘도 되고요. 그러면 이런 이제 지지가 일반 국민 여론들이지 않습니까? 저 부분은 분명히 이재명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후보가 누구냐? 네. 지표상으로 봤을 땐 일단 한덕수 대행이 제일 높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국민의힘 경선이 이제 마지막 결선을
통해서 5월 3일에 어떤 후보가 나오겠는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것은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는 피할 수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혹시 그러면 한덕수 후보, 한덕수 대행 쪽으로 지금 여러 이제 그 국민의힘 전 현직 의원들이 지지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뭐 원희룡 전 장관 쪽도 연계를 하는 것 같고 오세훈 시장 쪽도 이제 한덕수 대행을 지지하는 것 같고 나경원 의원 측도 이제 한덕수 대행 쪽을 좀 밀어줄 것 같고 그 많은 이제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 왜 한덕수 후보를 한덕수 대행을 이렇게 지지하냐? 이게 뭐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이재명 후보를 이기려고 하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는 알겠는데 네. 왜 국민의힘은 항상 당 내에서 후보를 못 만들어내냐라는 네.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네. 제가 좀 진심으로 좀 뭐랄까 제 진짜 생각을 말씀드리면 보수 진영 자체가 굉장히 파편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쟁자로 인식하면 조금 견제 심리가 크게 작동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자로 인식된 후보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지 못하는 성향이 강하죠. 그래서 사실 지금도 소위 탄반층으로 이제 분류가 되는 보수 주류 계층에서는 훨씬 더 큰 파일을 가지고 있지만 좀 상당히 분열되어 있는 양상을 보이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취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사실 용광로처럼 잘 끌어안을 수 있는 게 아이러니하게도 비정치인 출신들이다. 이제 그런 측면이 있겠죠. 사실 한덕수 대행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도 비정치인 출신이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한 발짝 더 나가서 어쨌거나 윤석열 정권에서 3년 동안 재임을 했던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어떤 정파성이나 정무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또한 지금도 사실 대권 욕심 때문에 나온다는 인식이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군다나 3년으로 임기 단축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 저관여층 입장에서도 5년 이재명 방탄을 시켜줄 바야. 차라리 이제 40년 이상 공직에 종사를 하면서 진짜 경제 전문가지 않습니까? 안정적으로 우리 삶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관리형 리더가 이제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아니 이재명이 되면은 뭐 기재부 예산실도 대통령실로 가져가겠다. 그렇죠. 검찰도 해체를 하겠다. 무슨 뭐 18세까지 1억 계좌를 만들어주겠다.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으면서 사실 좀 정파적인 색깔만 드러내는 그런 야욕만 드러내는 정권이 될 텐데 사실 한덕수 대행은 그런 위화감이 전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관여층이 느끼는 그런 안정감을 국민의힘 내부 이제 그 플레이어들도 마찬가지로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드라이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결론적으로는 장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와 같이 가도 어색하지가 않다. 그리고 이 사람이 정치적인 야욕 때문이 아니라 정말 국가를 안정시키고 지금 당의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대승적 결단을 한 것이다라고 하는 공감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경선에서 누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반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대행도 이 관료로서 가지고 있는 그런 장점들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찌됐든 국민의힘 경선이 앞으로 이제 5월 3일이면 끝납니다. 누가 됐든 간에 참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펼쳐질지 누가 도대체 다윗이 될지 그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다윗이 나올지 한번 기추가 주목됩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화이팅 하시. 네. 응원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시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저희가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돌풍을 일으키고 있어요. 지지율이 상당히 높고 그리고 이제 그 민주당 경선에서도 거의 압도적인 수치로 대선 후보로 선출이 됐거든요. 이게 거의 90%에 달하는 그런 이제 지지율로 대선 후보가 됐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가 사실 지난 대선도 잘 생각을 해보시면 저희가 시종일관 여론조사를 10% 이상 리드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0대 대선 때 사실 윤석열 후보 당시 같은 경우에는 40% 중후반 지지율이 일관되게 나왔고요.
이재명은 30%대 중반을 벗어나지 못한다. 박스권 얘기가 계속 나왔거든요.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0.73% 네. 차이밖에 안 났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게 사실 그 민주당의 절박함도 있었을 것이고 결론적으로 이재명이 맞나? 라고 고민을 했던 소위 이제 좌파 진영 인사들과 저관여층들이 이 모종의 이유로 막판에 결집을 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선거는 51대 49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판판히 망치다가 네. 4등급, 5등급만 받다가 수능에서 대박을 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우연의 결과라기보다는 이 막판에 이 특정 진영으로 결집하고자 하라고 하는, 그러니까 끝까지 마음을 정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마지막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한 이 변수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한 여론조사는 단순하게 퍼센티지를 비교를 하는 거지만 이 투표라는 것은 실제로 절대적인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제 투표장에 와서 표를 행사를 하느냐, 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특정 후보를 반드시 당선시키겠다라고 하는 열망, 혹은 네. 특정 후보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열망, 혹은 내가 굳이 안 찍어줘도 될 것 같은데 이런 복잡한 그런 이 유권자들의 심리가 발현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단순히 여론조사상에 지금 과반 가까운 지표가 나온다라고 해서 낙관할 게 절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과거 전례를 보더라도 단 한 차례도 한쪽이 확정적으로 리드하는 선거는 없었다라는 점 하나 저희가 유념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 실제 이런 정황들을 민주당의 경선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그 심장이라고 하는, 네. 그러니까 이제 권리당원의 33%가 포진해 있는 것이 호남 지역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런데 호남 지역의 이 첫날 경선 투표율이 2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래요? 네.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영남권이 40%대 중반이었거든요. 첫날 투표율이 절반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열성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굳이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찍기 위해서 4시간을 쓰고 싶지 않다라고밖에 읽히지가 않죠. 지난 전당대회에서도 호남 투표율은 20%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이제 국민의힘의 구심점이 아직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표면적으로는 리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재명을 반드시 당선시키고자 하는 그런 힘이 얼마나 작동을 할 것이냐로 질문을 바꿔보면 상당히 애매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덕수 대행이 그런 측면에서 전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후보가 됐을 때 우리가 굳이 한덕수를 비토해야 될 이유를 찾기가 또 어렵거든요.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비상계엄의 책임으로부터 가장 자유롭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위법이 없다. 그렇죠. 라고 결정을 해줬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제 내란 관련해서 공격을 하기가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그렇죠. 얘기를 얘기하면 할수록 그 민주당의 주먹구구식 그 탄핵의 실책, 그러니까 1대7 기각이란 스코어만 계속 상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도 공격 포인트를 하나 잃는 꼴이 될 수가 있고요. 또한 노무현 정권에서도 관료 총리로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역임을 했었기 때문에 네거티브 요소가 많지가 않다. 그리고 이재명 같은 사짜 경제 전문가가 아니라 진짜 40년간 이 관료 생활을 하면서 통상 경제 전문가라고 인정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민주당도 그건 부정을 못할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관리자로서의 그런 훨씬 많은 그 파일을 가져올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재명을 우리가 한덕수라는 대안이 있는데 굳이 이재명을 당선시켜서 5년 동안 재판도 중단되고 방탄을 시켜줘야 하나? 라는 근본적인 물음을 가질 수가 있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비호감도라는 게 갖는 리스크라고 할 수 있겠고요. 민주당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심하지 않고 끝까지 뭐 이제 중도보수 코스플레이를 하면서 이제 외연확장 아닌 외연확장을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한덕수 총리를 봤을 때 이재명 대표와의 앞으로 이제 경쟁력이 분명히 이제 한덕수 총리는 상당하고요. 네. 지난 20대 대선이죠.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호남에서 8% 지지율이 나왔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20대 대선에서 48점 몇 퍼센트 그 수치상으로 이겼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 그 유권자 중에 투표율이 70% 조금 넘었습니다. 네. 그 투표를 유권자 100%로 환산을 했을 때는 38%가 넘는 그 정도 수치의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은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 당시에 8%를 호남에서 얻었는데 최근 한덕수 총리가 호남에서 20% 후반대의 지지율이 나온다. 라는
그런 이제 여론조사도 예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보다 지지율이 높아요. 그리고 한덕수 총리가 또 호남 출신이잖아요. 예. 네, 그리고 사모님도 또 이제 그쪽 분이시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또 별개로 반명, 비명, 네. 또 이낙연 총리, 조홍천 전 의원 해갖고 상당히 많은 이제 비명계가 한덕수 대행과의 손을 잡을 수 있다. 연대를 그렇죠. 할 수가 있다. 그렇다면 이길 수 있지 않겠냐. 국민의힘 당원들도 아마 그렇게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진짜 용광로다 이거죠. 사실 지금 이재명 측에서 진짜 자기들이 용광로라고 코스플레이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전직 그런 어떤 권오울 전 의원 같은 그런 보수계의 좀 잊혀진 인사들이죠. 지금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을 제가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최근 정치 국면에서 좀 유의미한 활약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야당과 좀 적대적인 관계를 설정했던 그런 사람들을 설득해서 데려온 것이 아니라 네. 사실 좀 보수 진영에서는 꽤 잊혀진 그런 사람들을 데려오면서 마치 그것이 통합이라고 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네. 그 거칠에만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면에 한덕수 대행 같은 경우에는 살아있는 그런 비명계, 그러니까 현직에서 계속 활동을 해오던 그런 정치인들까지 품을 수 있다는 것은 명백한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낙연 사실 그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의 다른 후보들을 가정하면 오로지 화학적 결합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한덕수 대행과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낙연 전 총리가 어떤 정책적으로 이제 보수 진영의 가치를 훼손하는 그런 측면으로 연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정말 담백하게 이재명은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재명이 받고 있는 그런 재판의 거의 80% 이상이 이낙연 그 캠프 측에서 나온 이야기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장동, 백현동, 성남FC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재명이란 사람의 약점들을 발굴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왜 이재명이 안 되는 지에 대해서 내부 집안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재명만은 안 된다라고 해서 영합을 해준다라고 하면 든든한 우군이 될 수 있죠. 또한 이제 호남에서 지금 이재명을 굳이 찍어줘야 되나라고 하는 제가 아까 투표를 예시로 들었던 그런 사람들이 한덕수 대망론이 나오기 시작하면 안동 출신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이재명 후보는.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비주류였고요. 그런 경우보다 노무현 정권에서도 총리를 했고 사실 정말 국가를 안정적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그리고 막말로 민주당이 호남에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차라리 한덕수가 괜찮지 않나? 라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생길 수 있죠. 그래서 한덕수 대행이 이제 지지난주에 광주에 방문을 해서 이 자동차 공정을 한번 돌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런 행보들도 이제 그런 자기 정체성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리고 그에 대해서 민주당이 딱히 반론을 하질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벌써부터 이 정치인 출마했느냐라고 이제 목리를 부리는 것이지 그 일정 그 자체에 대해서 폄훼를 하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봤을 때도 한덕수 대행이 많은 강점을 안고 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진짜 용광로는 이런 걸 용광로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재명 지금 후보 캠프 측은 한쪽에서는 보수와 어떤 통합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지금 진보당과도 단일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진보당은 지금 뭐 아직도 국가보안법 폐지 같은 지금 이슈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양립이 가능한 이슈인가 저는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기계적으로 이 물리적인 지금 통합을 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어그러집니다. 용광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 재료들이 불타서 이게 소실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오히려 상쇄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그 통합 행보를 한다라는 거거든요. 분명히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저희는 저희 이념 기치에 공감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소위 이제 빅텐트라는 게 실현 가능하다라는 것. 이것이 한덕수 대행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러한 좀 그 장점을 기반으로 여러 전문성들과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성 그리고 이제 그 다년간 행정부에서 일을 하면서 느꼈던 이 현 시스템의 모순들, 소위 87 체제에서 바로잡아야 할 그런 부분들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겸이란 방법론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견지를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왜 그렇게까지 절박한 심경을 느낄 수밖에 없었는지는 누구보다 잘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아는 바로는 한덕수 대행 측은 민주당을 정상적인 정당이라고 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정당들을 겪어봤겠지만 이렇게까지 극악무도하게 이 발목 잡기만 하는 네. 정당을 본 적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총리 재임을 하면서 이 내각의 그 줄탄핵을 통해서 이 장관들을 줄줄이 다 탄핵을 시켜버리고 제2요구 요구권을 유도하기 위한 이 특검과 국정조사 이 각종 악법들의 공세를 펼치고 예산을 다 깎아버리고 이런 거를 어디서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살다 이런 당은 처음 본다. 네. 딱 이런 심경일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아우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그래도 이제 그 희망 섞인 그런 분석들이 있어갖고 참 다행인데요. 이재명 지금 후보가 또 이제 논란이 있죠. 내일이면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대법원이 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이제 파기환송할 거냐, 예. 파기 자판할 거냐,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제 분석들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대변인께서? 큰 기대를 안 하는 것이 전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사실 지금 사법부가 전 더 이상 법리로 판단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이미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그 기관으로 전락한 지가 오래된 것 같고, 삼권 분립의 한 축을 담당해야 될 사법부가 좀 너무도 자기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네. 사법 시스템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적인 그런 신뢰, 그러니까 한목적성이라는 저는 가치를 상실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판결이 나와도 국민적인 갑론을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이번에도 사실 그래서 만약에 유죄가 나온다, 그러니까 파기환송이 되거나 파기자판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격가지적인 이슈인 것이지 저희가 그것을 기대해서는 또다시 저희가 그 위기에 빠질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 단연간 이 소위 검찰 정부라고 하는 윤석열 정권에서 거의 3년 가까이 일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법조인들과 관료들이 많다라는 건 강점이기도 하지만 약점이기도 합니다. 사실 저희가 정치인들은 상당히 능동적이어야 되거든요. 때로는 법과 이 행정규칙들, 시행령들을 바꾸기도 하면서 좀 국가를 능동적으로 통치하고 국민들의 열망과 맞지 않는 시스템을 고치는 것이 정치라는 것의 영역인데, 이렇게 좀 수동적인 영역에서 전문가로 오래 있었던 분들은 그게 몸에 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을 따라야 되고 이미 있는 법을 우리가 그 관례처럼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그 관념 때문에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약점들, 그게 좀 많이 노출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동적으로 이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든지 관료들 중심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지나치게 이 사법부에 의탁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성향을 예측할 수 없는 일부 판사들에 의해서, 아니 사실 이 국가적인 명운을, 이 당의 명운을 2심 그 재판부의 판사 3명에게 맡긴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천만한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2심 결과에 마치 이재명의 피선거권이 확정적으로 박탈될 것처럼 너무 과도한 기대를 했다가 이게 무죄 판결이 나버리니까 굉장히 허무해지는 거거든요. 법적인 불복 절차라는 것도 사실 상고를 하는 것이지 정치적으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뭐 민주당처럼 의석이라도 있으면 법이라도 바꿔가면서 억지를 쓰겠지만 저희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판사 탄핵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력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법리적으로 무엇이 옳은가라고 저한테 물어본다라고 하면 당연히 유죄가 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죠. 2심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죄라는 것 자체를 형해화를 해버렸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아니 우리가 원본과 확대한 사진을 모두 제공을 했는데 확대한 사진만 딱 지칭을 해서 이것은 조작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얼마나 국민의 평균적인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입니까? 예. 또한 이게 그 법조인 출신인 이재명 후보가 당시 이제 성남시 관련해서 경기도지사 관련해서 이제 국감을 하면서 그 국토부로부터 직무유기로 책임을 질 수 있다라고 하는 협박을 받았다. 굉장히 구체적인 워딩을 구사를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게 이제 그 로비스트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 결정이었다라는 것이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로비스트는 이미 복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재를 한 사람은 그 결재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는커녕 그 결재 행위의 책임을 국토부라는 정부 기관에 국가기관에 협박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책임을 회피를 했는데 그런 것들조차도 허위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면 의견의 개진이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판결인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지만 이번에 대법원이 정말 만약에 이 상고 기각을 통해서 2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하면 정말 많은 국민적인 실망과 절망감을 안길 수밖에 없다. 그리고 어차피 이런 현상 유지적인 판결을 하는 거잖아요. 2심 판결을 보존을 하겠다라는 거라서 만약에 이게 상고 기각을 한다면 굳이 그런 판결을 왜
사실 한덕수 대행의 출마가 임박한 이 시점에 네. 예, 굳이 하는가 네. 이런 것들도 저희가 사실 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법원이 너무 정무적으로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말에 그래도 상식적인 판결을 내려주기를 바라는 좀 희망 섞인 마음도 있습니다만 예, 저희가 거기 기대를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능동적으로 이런 상황을 타개를 해야 되고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잠재적인 후보들이 갖는 이 가능성을 저희가 어필을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국민의힘 당원들도 그렇고요. 범보수 진영에서 지금 이재명 후보에 대한 내일 이제 그 관련된 선거법과 관련된 대법원의 판단을 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다들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찬물을 끼얹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대변인님께서 방금까지 말씀하셨던 그 내용처럼 그렇죠. 너무 기대하지 말자. 그렇죠. 네. 정치가 사법에 지나치게 의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네. 네. 정치는 사법의 영역. 그러니까 판사가 판결을 그따위로 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럼 법을 바꾸겠다. 이게 사실 정치거든요. 그렇죠. 이게 우리 입법부나 행정부가 해야 될 일인데 우리가 정해진 법을 기정사실로 확정상수로 두고 법을 상수로 둘 거면 정치는 필요가 없죠. 그렇죠. 네, 이미 만들어진 법을. 그래서 우리가 너무 사법부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이걸 우리가 유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태도의 측면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명분 자체는 유죄가 맞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또다시 그렇게 사법부에 얽매이게 되면 될 일도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당연히 플랜 B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가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플랜 B에 대해서 생각을 하신다면 만일 그러면은 뭐 상고 기각이나 네. 뭐 이렇게 이런 결과들이 나오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날개를 다는 것 같은 그런 네.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 후보는 깔끔하게 대선을 치를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국민 여론이 네. 지금 반반으로 갈렸잖아요. 이게 상당히 앞으로 정치적인 갈등이 더 심해질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깔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진 않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우스갯소리로 이재명이 주 5일 재판을 받잖아요. 5개 지금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증인 출석까지 하면 정말로 한 주에 4번, 5번 재판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 4일제를 주장하는 게 한 주에 5번 재판받는 게 힘들어서 그러는 게 아니냐는 얘기를 할 정도로 정말 많은 혐의들에 연루가 되어 있고요. 그 혐의의 공범들은 이미 일부가 복역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허위사실 공표죄가 만약에 정말 무죄가 난다라고 하더라도 사법 리스크가 없다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예, 다만 당장 이 목전까지 올라온 이 리스크 정도는 해소를 했다. 딱 이 정도로 평가를 하는 게 맞죠. 그래서 상고 기각이 되더라도 네. 4개 재판이 남아 있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인카드를 비롯해서 사실 이런 것들은 당장 선거법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에 위증교사도 그렇고요. 이르면은 몇 달 안에라도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럼 그게 이슈가 되죠. 헌법 제84조 네. 이 불소추 특권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면은 현재 진행 중 이미 기소된 재판은 중단이 되나? 여전히 리스크가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이 이걸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이것을 있네 없네라고 법원이 유권 해석을 해줄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계속해서 정치적으로는 갑론을박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위증교사를 비롯해서 당장 목전까지 지금 닥친, 그러니까 대선 직후기는 하지만 여전히 리스크로 남아있는 이런 재판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만약에 이런 재판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대통령직 자체가 특정 후보에게 면죄부가 된다면 이게 과연 바람직한 사회인가? 그러니까 법치라는 우리가 질서 유지라는 것을 신뢰할 수 있는 건가? 그리고 그럼 범법자들은 앞으로 대통령만 되면 면죄부를 주는 거니까 악용될 수도 있겠네. 이게 과연 이 헌법 제84조의 불소추 특권의 이 종래 취지와 부합을 하는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를 낳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사실 대통령 재임 기간이 끝난다라고 하면 또 그때 재판을 이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정말 유례가 없는 이 문명사회의 민주주의 역사에 유례가 없는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후보로서의 그런 정통성과 이 명분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예, 그런 것들이 여전히 선거에서는 중요한 화두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일단 이제 민주당이 오늘 총괄 상임 선대위원장에 보수 책사로 알려진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를 직무대행정 원내대표를 임명했는데 투톱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투톱으로. 그런데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이제 보수 책사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보수의 색깔이 상당히 옅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그렇죠. 안철수 전 후보가 예전에 이제 대선에 나왔을 때도 네. 그쪽에서 역할을 하셨는 것 같은데 솔직히 네. 안철수 전 후보를 안철수 의원을 봤을 때는 이번에도 이제 그 탄핵에 이제 찬성 표를 던졌다고 다들 알고 있는데 네. 이런 상황에서 이 보수 책사로 알려진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선거의 전체 상황을 총괄하는 그런 이제 선대위원장에 내세운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이미 집토끼들은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측면이 하나 있을 거고요. 네. 어쨌거나 90% 가까운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으니까요. 또한 이재명 후보의 비토를 생각했을 때 네. 오로지 좌클릭을 통해서만은 과반 이상의 지지를 받기가 어렵다. 네. 아마 이런 계산 때문에 좀 외연 확장에 대한 좀 강박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참 공허한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현직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심지어 그나마 얘기 나오는 게 김상욱 같은 경우인데 김상욱을 누가 보수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렇죠. 김상욱은 보수가 아니에요. 네. 그냥 어부지리로 이제 국민추천제라는 이제 이름만 바꾼 그런 할당제 전략공천의 수혜자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문두드린 사람들 다 아무도 정통 보수 인사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리고 윤여준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세대에서는 사실 정말 뭘 했는지조차 그렇죠. 저희가 굳이 공부를 네. 하지 않으면 네. 알 수가 없는 그런 그렇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분들을 영입한 것만으로도 우클릭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거는 표지가리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이고 제 다른 예로 들어보면 저희가 지난 총선에서 전향운동권들 많이 영입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상민, 김영주 이런 사람들 다 저희가 영입을 해서 결과가 어땠나요? 참패였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저희가 결과적으로 화학적 결합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이 물리적으로 그냥 대충 이름만 알려진 그런 사람들 데려와서 우리가 확장을 했습니다라고 홍보하는 게 전혀 이게 상대 진영에게 소구가 되지 않고요. 오히려 내부 분열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저만 해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사람들은 뭘 했길래 우리 당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우리 당을 위해서 뭘 했길래 당장 몇 달 전만 해도 친 이재명 행보를 계속하면서 우리 정권을 흠집냈던 사람들이 선거 때 기회주의적으로 당에 입당을 하는 것을 저렇게 무조건적으로 받아주고 저는 개인적으로 양양자 의원에 대해서 그렇게 나쁜 감정은 없습니다만 이렇게 갑자기 입당해서 경선 참여하는 게 정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저는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그것들을 당원들이 호응을 하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기계적인 외연 확장이라는 게 우리 당의 사례를 보더라도 전혀 아무 감동이 없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그 사람들이 당의 이념 정체성과 그런 동지의식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분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훨씬 많죠. 네. 그래서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정당 정치라는 그런 기치를 형해화시키는 잘못된 행보라고 생각을 전 하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여준이라는 사람이 뭘 했길래 우리가 이재명을 위해서 어떻게까지 했는데 내부 사람들은 그렇겠죠. 부글부글 하겠죠. 뭔데 공동선대위원장까지 한다는 거지?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가 장관 차관하고 비서관 실장 할 줄 알았더니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갑자기 웬 보수 진영 사람들 갑자기 들어와서 요직을 차지하면 우리는 뭐가 되는가. 딱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성장과 통합이라는 그 장외 캠프 조직이 와해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또 이제 내부 분열로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이 무리수를 두고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근데 왜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냐? 이미 정책으로 우클릭을 해보려고 했지만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중도보수라고 이제 그 광만 팔았지. 정작 52시간제 유연화조차도 기업들한테 가서는 반박할 말이 없더라. 필요한 것 같다. 근데 또 민노총, 양대노총을 찾아가서는 그런 말 한 적 없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관련해서도 맞습니다. 다시 이야기가 나오고 상법 개정도 밀어붙이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노란봉투법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50일간제 유연화는 이미 다 와해가 됐고요. 또한 상속세 완화도 이제 없는 얘기가 돼버렸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우클릭이라는 게 그냥 말뿐이다. 전혀 실천 능력이 없고 민주당에 켜켜이 쌓여있는 그런 견고한 조직조차도 설득하지 못하는데 근데 하물며 선거 기간에도 그 정도도 실현을 못 시키는데 대통령 되면 하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러니까 저는
공허한 이야기다. 네, 이렇게 보고요. 오히려 보수 진영은 그 화답하지 않는 반면에 좌파 진영은 분열될 것이다. 실제 제가 오늘 재밌는 기사들이 있더라고요. 이승만 전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에 참배를 했는데 한겨레 신문에서 가열차게 비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5.18 단체들이 그러니까 그분들의 워딩이에요. 그 내란의 원조 몸통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승만, 박정희를 참배를 하면서 내란 용식 얘기하는 게 맞나라고 직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부에서 그런 분열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반대로 그런 묘역 그 참배를 했다라고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이재명이 달라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나요? 안 하죠. 그러니까 오히려 좀 이 과반을 얻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강박. 이재명의 적은 이재명이다라고 하는 그 비호감에 대한 강박 때문에 지금 무리수만 두고 있고요. 저는 다 도구로 작용할 것이다. 이것은 비상을 들이키는 꼴밖에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제던가요? 기호 1번 그 숫자에 빨간색이 들어갔더라고요. 네. 이와 관련해 갖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비판이 좀 많던데요. 네. 그 빨간색이 들어간 게 또 이제 뭐 반반 들어간 것도 아니고 끄트머리에 요만큼. MSG 신화처럼. 야, 이거 만일 그 보수층이 보면 오히려 더 화가 나지 않을까. 기만하는 거죠. 사실 위장 크림 발랐다라고밖에 볼 수 없죠. 사실 이재명의 가장 어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많이 회자가 되는 것들. 존경한다고 하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 근데 이번에 존경한다는 말도 안 했어요. 그냥 말 없는 고인들의 묘역을 그냥 허락받지 않고 참배를 했을 뿐. 오히려 현직 대통령들에게는 문 두드리지 못하죠. 그러니까 현재 살아계신 전직 대통령들한테는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무슨 염치로 찾아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저는 야비하다라고까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이 보수진영의 전직 대통령들을 이용하려고 한다.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렇게 보이고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그냥 MSG 첨가하는 수준인 거죠. 향 첨가. 그러니까 보수 향 0.1% 첨가. 이제 뭐 이런 개념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우리가 그런 걸 기망이라고 하죠.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그런 영향이 없는데 색깔만 입히고 있다. 마찬가지로 실천되지 않는 우클릭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다못해 지금 실천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산이나 영남권에 대해서 사실 이 행정부가 있지만 특별법 같은 그러니까 어떤 뭐 특례시로 지정을 한다라든지 이제 그런 법안들이 통과가 되어야만 이 행정부의 예산 집행을 비롯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탄력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야당 대표로 192석을 주도를 하면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입법부의 사실상 수장이었던 사람이 정작 실권이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안 했으면서 이제 와서 지역 찾아가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해주겠다. 이걸 누가 믿겠습니까? 그런 진정성이 없는 행보들 때문에 이 보수 지자체장들도 비토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실권이 있을 때도 못 지킨 약속이다. 이것이 굉장히 뼈아픈 것이고요. 그래서 아무도 그 말의 진정성을 믿지 않고 지금이야 사실 뭐 로키 행보를 한다라고 하지만 만약에 우리 아시아투데이 여론조사처럼 지표가 좁혀지는 양상이 계속해서 가시화가 되면 언제 또 돌변할지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기호 1번 기호 숫자에 빨간 점을 찍었잖아요. 뭐 원하는 대로 펼쳐질지는 모르겠는데 솔직히 저는 그렇습니다. 저게 누가 저렇게 선거 전략을 전술적으로 저렇게 썼을까? 오히려 반감이 좀 더 끌어오르는 것 같고. 그 보수 민심이 상당히 이재명 후보를 싫어해요. 그러려면 오히려 저 빨간색을 전체 다 칠하든지. 맞습니다. 그랬다고 하면 또 이제 내부에서 난리가 났겠죠. 그리고 본인이 지금 잘해서 조기 대선 열린 건가요? 그러니까 자꾸 민주당이 무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의 책임 이런 얘기를 꺼내는데 헌법재판관들도 오죽하면 야당도 협치하지 않고 입법 폭거 때문에 대통령이 고도의 정치 행위로서 그런 비상계엄까지 이 생각을 할 정도로 내몰린 상황에 대해서 이해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대통령은 파면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찬가지 쌍방과실이라고 할 수 있는 야당은 뭘 책임을 졌죠? 아무 책임도 안 졌잖아요. 오히려 지금 그걸 명분 삼아서 더 큰 권력을 틀어주겠다라고 하는 게 과연 정당성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책임을 묻게 됐다라고 하면 이재명은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오히려 저희가 프레임 자체를 바꿔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대대적으로 공세를 취해야만 하는 것이고요. 지금 저희가 경선에서 솔직히
제가 봤을 땐 좀 생산적인 논의를 못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좀 대열을 갖추고 선대본이 이제 꾸려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확실하게 좀 단일 대우로 움직이면서 일관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 일관된 목소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 대권 후보로 나오신 분들의 공약이나 정책적인 방향이 안 보였어요. 맞습니다. 중요한 건 앞으로 대선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이길 것이냐, 민주당 후보가 이길 것이냐의 싸움인데요. 이재명 후보가 지금 꽤 많이 이제 그 민주당은 뭐 보수, 뭐 중도 보수다, 뭐 이러면서 정책적으로도 이제 본인들이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최근에 이제 예산권을 대통령실이 가져가려고 했지 않습니까? 이걸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국민의힘에서 이런 비판이 나왔잖아요. 의석수가 거대 야당이고, 그러니까 입법부를 장악하고 이제 대통령 권한까지 장악하면 총통시대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맞습니다. 비판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만약 그러면 그런 상황이 펼쳐지지 않겠지만, 만약 이재명 후보가 대권에서 승리했다 라고 했을 때는 국민의힘은 어떻게 맞설 것 같습니까? 사실 192석의 이재명 5년 정권, 정말 상상만 해도 숨이 막히거든요. 정말 턱턱 막힙니다. 더군다나 사실 문재인 정권도 180석의 거대 여당이었지만 당시에는 두 가지 억제기가 있었죠. 법사위. 그러니까 법사위를 통해서 사실 1차적으로 이제 소위 회부를 좀 우리가 견제를 하게 되면 다수 의석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다음 또 하나는 기재부, 예산 편성 기능이 있는 예산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국책사업으로서 확정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이제 기재부의 견제를 받게 되면서 소위 억제기 역할을 하게 되면서 좀 이 국고를 탕진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차단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재인 정권은 그런 두 가지 억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역대 부채 증가율이 역대 다른 정권들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국가 부채를 거의 2배로 만들어낸 게 문재인 정권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법사위도 정청래 라는 그 강성 친명계가 가지고 있고요. 예산실까지 대통령실로 가져온다라고 하면 사실상 이 국가의 모든 권력을 독차지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희가 견제할 수 있는 수단 냉정하게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 두 가지 억제기를 가졌던 문재인 정권도 예산 그 국고를 부채를 2배를 만들었다라고 하면 그마저도 없는 이재명 정권은 과연 어떤 국가의 파탄을 이끌 것인가 정말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상계엄에 대한 그런 책임의식 이런 생각을 하는 저관층들도 이 위기의식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과거에 지나간 사건이고 192석에 견제받지 않는 이재명 여당이라는 것은 실존하는 앞으로 벌어질 미래인데 이거 정말 좀 국가적으로 감당이 안 된다라고 봅니다. 베네수엘라 된다라고 하는 거, 급행열차 탄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한 우리가 이 중국의 이런 국정 개입이라는 것 정말 실질적인 위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홍콩만 지금 보더라도 이 100만 시위대가 나왔던 그 사건이 바로 몇 년 전입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완벽하게 황폐화가 돼버렸죠. 경제, 문화, 사회적으로 아무런 자유 언론이 존재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홍콩의 현실을 우리가 지금 전해 들을 수조차 없습니다. 경제는 폭삭 주저앉았고 정치적으로도 이제 민주라는 이런 슬로건을 단 후보조차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미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한테 먼 나라 얘기가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도 당장 인공구점을 띄워서 벌써부터 서해 영유권 문제가 불거질 수가 있고요. 당장 지금 우리 군사시설들 이 중국인들이 다 그 불법적으로 촬영해서 지금 한 달 단위로 적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공안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대공사건이 없다라고 풀어줬더니 대공사 혐의점이 없다라고 풀어줬더니 단 일주일 만에 또다시 무단 촬영을 하다가 또 걸렸어요. 지금 SK 이 해킹 문제도 저희가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정말 국가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질 수가 있다. 문재인 때 그 5년을 회복하는 것만도 지금 아직 그마저도 저희가 도달을 못했는데 국가의 시계가 거의 반백년 전으로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사실 다음 총선까지 거의 3년 동안은 정말 지옥도가 펼쳐질 거라고 저는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나라든
그 정치인을 뽑는 거는 그 국민이 아닙니까? 그렇죠. 국민들의 선택인데 참 국민들 유권자들이 선택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과거에 20대 그 대선이었던가요? 그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기 전에 그 이해찬 전 그 민주당 의원 있잖아요. 네. 이런 발언을 했어요. 20년 장기 집권 그 발언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앞으로 20년 정권을 장기 집권할 수가 있다. 네, 문재인 정권은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바뀌었어요. 보수 쪽으로 바뀌었는데 이번에 만일 이게 잘못되면 이 민주당이 20년 장기 집권을 진짜 그 기틀을 마련해 줄 수도 있다. 그런 이제 네. 위압감이 그럼요. 많이 밀려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탄핵을 필사적으로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이유는 네. 탄핵을 2번 당한 정당이라는 거. 이게 무슨 명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전 당원들의 그 말씀이 너무 와닿더라고요. 대통령을 뽑아놓으면 뭐하냐. 또 당이 못 지킬 건데 또 탄핵당할 건데 또 탄핵당하고 이제 와서 제명을 하니 탈당을 시키니 그런 무책임한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을 만드는 것만 당의 역할이 아니거든요. 네.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게끔 돕는 것이 당의 역할입니다. 네. 우리가 왜 여당과 야당을 구분을 하겠습니까? 근데 당의 내부에서부터 당무 개입이란 말이 나와요. 네. 당이 대통령과 유기적으로 소통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네. 네. 오히려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그런 당무 개입이라는 말 같지도 않은 프레임을 가지고 사실 그 대통령직을 박탈시킨 거를 반성을 해야 한다라고 보는데 소위 이제 특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런 프레임을 자기가 본인 입으로 강조를 하면서 좀 부적절한 모습들을 보이기도 했었죠. 네. 저는 야당보다도 여당이 적이 됐을 때 더 위험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죠. 내부의 적이 더 무서운 사실 108명이 이 약한 숫자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열세긴 하지만 똘똘 뭉쳤다라고 하면 네. 제2국권이라는 우리 또 하나의 또 견제 장치가 있기 때문에 200석이 무섭지 않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108명 중에 8명이 이탈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위기감이 오히려 더 위기를 키운 겁니다. 네. 예, 민주당도 그걸 알기 때문에 분열을 유도를 한 것이고요. 그렇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절망감을 느낀 거거든요. 이 당에 대해서. 네. 근데 지금도 사실 그런 위기 상황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반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직언을 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 당혹스럽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만큼 합리적인 판단이 안 돼서 그런 이야기를 안 할까요? 근데 우리가 직언이라는 것은 내부에서 질서 있게 의사결정을 바꿀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야당이나 하는 프레임 공격을 하는 것을 저희가 직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프레임 공격이라는 것은 진실이 아닌 내용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직언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진실될 이야기를 가지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요. 근데 우리가 정치라는 게 뭐겠습니까? 정책과 이 합리적인 올바른 결정도 중요하지만 일단 지지율이 유지가 돼야 되고 선거를 이겨야 합리성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정치의 진리는 이기는 게 진리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2번이나 선거를 패배하는 걸 넘어서 탄핵 심판 국면에서 우리 대통령을 스스로 포기를 한 겁니다. 3번째 뽑아주면 잘 지킬 건가? 그런 생각을 왜 안 하시겠어요? 네. 저는 그래서 이 후보들이 책임을 느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비상계엄이라는 사태가 벌어지는 과정까지를 사과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통령이 철저히 고립감을 느끼고 외롭게 만든 것도 당의 책임인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국면이 펼쳐지는 과정에서도 야당의 프레임과 수에 말려서 우리가 주도권을 상실한 것도 당이 못한 거죠. 책임을 통감해야 되는 거죠. 대통령이 대신에 사과한다? 그런 무책임한 태도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당이 그런 어떤 책임 정치에 입각한 동지의식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망가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 한덕수 대행은 외부인이죠. 엄밀히 따지면. 좀 불가피하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저도 앞으로는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 당이 총체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의 애정을 가지고 정말 당의 발전적인 그런 논의를 하고 로열티를 가지고 일할 수 있고 우리가 뽑은 대통령과 우리의 레거시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요. 저는 그게 우리 당의 앞으로의 숙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숙제, 보수의 숙제가 그겁니다. 좀 새로운 세대를 이끌어갈 그런 이제 인재들이 나오면 싹부터 잘라버려요. 그러니까요. 밟아버립니다. 아주 그 보수층에서 솔직히 인재가 나오기 힘든 게 상당히 그 보수 정치에서 그 어느 정도의 이제 대권
잠룡으로 크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그럼요. 예, 엄청난 도전이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반대도 많고, 네. 그리고 중간에 이제 사라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네. 일단 이번 이제 국민의힘의 5월 3일 마지막 결선에서 대선 후보가 어떤 후보가 대선 후보로 올라설지 지켜보기로 하고요. 네. 예, 중요한 것은 꽁을 잡는 게 매라고 예. 골리앗을 잡을 다윗이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네. 기왕이면 저희가 바로 골리앗까지 체급을 끌어올려서 시작을 하는 것도 좋죠. 그러면 뭐 더할 나위가 없죠. 네. 그래서 단일화의 과정 그 자체도 저희가 상당한 컨벤션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게 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오늘 우리 그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과 대담을 나눠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항상 감사하고요. 저희 이제 앞으로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이제 정보를 항상 아시아투데이가, 신속하게 상세히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항상 궁금한 점을 해소해 드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항상 저희를 응원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광고 시간이 있네요. 네. 네. 광고 안내입니다. 네, 광동 침향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점점 떨어지는 기력, 풀리지 않는 피로, 약해지는 면역, 중장년 건강 고민에 딱 맞는 광동 침향환을 소개해 드립니다. 저희는 MG라 아직은 괜찮을 것 같고요. 광동제약에서 침향과 최상급 녹용 등을 황금 배합하여 직접 생산하고 있습니다. 아투TV 시청자분들을 위한 특별 혜택도 있습니다. 광동 침향환 2박스에 60판을 구매하시면 2+2 총 120판에 광동 산양삼 프리미엄 진액, 광동 침향 캔디까지 특별 사은품을 추가로 드린다고 합니다. 벌써 누적 판매에 1000억을 돌파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효과가 입증된 거겠죠. 배우 김영철이 추천하는 광동 침향환 1834-4544로 상담받고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많은 분들이 챙겨 드시는 광동 침향환. 시간을 돌릴 수는 없지만 활력을 채울 수는 있습니다. 수백 수천 년 침향나무가 자가치유를 위해 만들어내는 그 귀한 침향 추출 에센스를 더 게다가 명품 녹용까지 광동만의 황금 배합 26% 무려 26%. 으라차차 광동 침향환 2천만 환 판매 기념 2+2 더블 감사제. 지금 2박스 구매 시 정품 2박스 2달분을 더. 여기에 특별 사은품 3의 기운을 그대로 광동 삼양삼 프리미엄 진액 30% 한 박스에 끝이 아닙니다. 광동 국자개발 프리미엄 침향 캔디 한 박스까지 모든 주문 고객 추가 증정. 광동 침향환의 힘, 저는 믿습니다. 광동 침향환.